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계신 여기가 대구의 서부 정류장 이 부근입니다. 아주 오래된 버스터미널인데 저도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대표님, 정바시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시작할 때는 무슨 이 저출산,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말씀을 하시길래 제 강의하고 너무 이렇게 중복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과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바세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정바세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그 자리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정바세에 가입해 주시기를 제가 대신 부탁을 드리고, 일부 언론에 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온다는 걸 가지고 친유승민계 정바세 이러는데 아까 보셨죠? 개파 절대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오해란 말씀드리고, 저는 이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 이런 걸로 전국 투어 강연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정말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얼마나 이 좋은 주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호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우리 정바세 회원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12번을 다닌다 그래요. 제가 다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만은 12번 전국 시국 토론회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시민들 마음이 정말 좀 움직여가지고 우리 정바세 같이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시려는 분들께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와중에 선출직 총량제를 이야기하시면서 20년을 이야기해서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16년을 해가지고 4년은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대통령 제외해서 20년이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인구 절벽, 지방 소멸과 정치. 오늘 저는 정치 이야기는 많이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학생들 만나거나 우리 당원들 만나거나 또 정치 지망생들 만나거나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주제고, 제가 또 이 정치를 지금 이 권력을 잡고 계신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도 늘 강조하는 주제고, 언론 인터뷰할 때도 저는 묻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꼭 하는 주제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당장 먹고 사는 일, 당장 눈앞의 일에 바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남해 앞바다 해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뜨끈뜨끈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후변화나 아니면 인구위기나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많은 정치인들이 무슨 표 안 되는 이야기 하느냐, 그런 이야기 누가 듣느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무슨 인구위기나 기후변화나 이런 거 가지고 표를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골든타임이라고 그랬는데 골든타임 이미 지났고요. 당장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앞에 곧 닥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 20개 정도 PPT가 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다음에 저보다 훨씬 더 젊고 유능한 우리 임승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 몇 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0.78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작년도 숫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합계 출산율이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0.78이고 올해는 아마 0.75
아니면 그 이하로 또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8은 잘 사는 나라들의 클럽이라는 OECD 국가의 이 평균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한 명이,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남녀 커플이 있으니까 남녀 거의 2명이 0.78명의 아이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근데 OECD 나라들은 1.58명. 여러분 0.78하고 1.58이 불과 0.8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지만 0.8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10명으로 따지면 10명이 7.8명을 낳는데 10명이 15.8명을 낳는 나라, 그 10명이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최악의 저출산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연세가 좀 되시는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 오른쪽 관련이 있는 게 연도입니다. 1960년, 70년, 2002년, 2012년, 2022년인데 앞에 숫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합계 출산율입니다. 1960년, 제가 58년생인데 60년에는 여성 한 명이 6명을 낳았습니다. 6.0명을. 엄청나게 낳은 겁니다. 물론 낳고 나서 저때 위생이나 의료나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때 형제간에 누이가 오빠가 뭐 죽은 경우도 많죠. 어릴 때. 그렇지만 어쨌든 6.0명을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4.53명을 저때부터 이제 인구 통계가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에 100만 6천 명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을 1970년에 100만 명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32년이 지나서 2002년에 와서는 이 4.53이라는 숫자가 1.18로 떨어졌습니다. 32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의 엄청난 추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9만 7천 명의 출생아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출산율은 저렇게 떨어졌는데 왜 아이가 태어난 숫자는 100만 명에서 50만 명, 49만 7천 명이니까 50만 명 아닙니까? 왜 절반으로밖에 안 줄었을까? 그거는 그만큼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여성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여성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인구는 이제 출생아 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곧 딱 10년 후에 이 숫자가 상당히 낮은 숫자였는데 이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해고요. 2002년, 2012년이 이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해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죠. 근데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둘째 49.7이고 48.5니까 저때는 출산율이 왔다 갔다 해도 한 해에 50만 명의 아이가 그나마 태어나던 때였습니다. 제 애가 82년생이고 94년생인데 저 2002년 같으면 지금 딱 21살 된 청년입니다. 이때부터 한 10년의 기간 동안 50만 명가량이 유지가 됐다가 2012년 이후에 출산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 인구도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작년이 드디어 25만이 깨져서 24만 9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1970년하고 그 52년 후인 2022년을 보면 딱 4분의 1로 출생아 수가 줄었고 이런 급격한 변화가 50년 만에 일어난 나라는 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굉장히 빨리 고령화 저출산이 진행이 됐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썼냐면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피크였습니다. 최고치였습니다. 계속 인구가 늘어가지고 5,182만 9천 명이었는데 불과 2년 후에는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2021년 줄고 22년 줄고요. 그래 5,169만인데 이 5,169만 안에 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드디어 5천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4,994만이라는 게 내국인이고 175만이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이라는 말을 이제는 못합니다.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깨진 숫자는 5천만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깨지는 겁니다. 계속 저기서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갈 거냐? 통계청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리라는 게 저의 예측인데요. 국군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60만 대군이라는 말을 우리 잘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02년에 불과 21년 전에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전부 다 장교, 부사관, 병 다 합쳐가지고 69만의 대군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근데 2021년에 51만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 2022년에 이것도 국군의 숫자도 50만 깨져가지고 이제 40만 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총 인구가 4천만, 5천만이 깨지고 4자를 그리기 시작했고 우리 군인들의 숫자도 저렇게 4자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사이에 3만이 줄었습니다. 3만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군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병들이 복무기간이 육군의 경우에 18개월인데 그거 함부로 늘리지도 못합니다. 늘리면 난리 나니까. 요즘은 부사관들 지원을 잘 안 합니다. 부사관 충원율이 형편없습니다. 하사, 중사 이 부사관으로 안 올라 그럽니다. 왜? 병들도 월급 많이 주니까 하사 월급이 이제 병장 월급보다 더 작은 시대가 올지도 모르고요. 소위, 중위도 안 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48만 군인이 있어도 이 나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방에 하도 오래 있어 봐가지고 여러분 48만의 숫자 가지고 북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군함에서 포탄을 쏘고 다 하지만 전쟁의 종결은 육군이 하는 겁니다. 전쟁의 종결은 평양에 가서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 꼽아야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AI로 요즘 정보통신 기술로 로봇으로 무인기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의 종결은 인간의 손으로 군인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최대한 요즘은 눈 나빠도 어지간하면 군대 삽니다. 그러니까 저런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14세부터 64세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릅니다. 14세부터 64세까지요. 그게 몇 년 차입니까? 50년 차이 아닙니까? 그 50년 동안 연령 인구라고 하고 14세 미만은 유소년이라고 그러고요. 65세 이상은 이제 노인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모든 복지 정책이고 노동 정책이 다 그 나이에 맞춰서 돼 있는데요. 총부양비라는 건 뭐냐 하면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4세 미만의 유소년들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생산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양을 하는 거잖아요. 부양해야 되는 게 2020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생산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17명의 유소년과 22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면 됐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39라는 게 총부양비입니다. 100명이 39명만 먹이 살리면 됐던 시절이 바로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저게 OECD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부양비가 제일 낮았고 생산 연령 인구는 제일 많았던 때입니다. 근데 이게 급속하게 변해가지고 2070년 딱 50년 후에 되면 아이들은 줄어들어가지고 100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16명의 유소년을 14세 미만을 부양을 하고 65세 노인은 101명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117명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안에 실업자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4세부터 64세 인구 전체가 자기보다 1.17배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세상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이제 곧 여러분들한테 닥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숫자들을 쭉 이야기한 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감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후변화가 그러듯이 이 인구위기도 이제 우리한테, 여러분 앞에 이제 닥칩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딥니까? 시골이면 시골에 가보십시오. 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 인구 10만, 과거에 한 15만 되는 도시가요. 시골 도시가, 시골이 중소도시가 요새 5만, 3만으로 쪼그러들어가지고 병원 없어지고요. 소아과 아예 없어지고, 산부인과 없어지고요. 맥도날드도 없고요. 스타벅스도 없고요. 안 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면서 경제라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면서 누가 어디에서 이래서 돈을 벌이면 그걸 가가지고 스타벅스나 무슨 에디아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거 애들이 또 맥도날드 가서 뭐 햄버거도 사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골에 가면 사람이 원하는 시설들, 그게 병원이 됐든 극장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대구에 벗어나가지고 경북의 모든 도시 가보십시오. 저는 고향이 영주였고요. 우리 집 본래 고향이 외가는 안동인데요. 안동, 영주, 예천 이번에 뭐 수해가 나서 난리 났는데 그 마을에 가보십시오. 초등학교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시골 마을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쫙 닥쳐가지고, 여러분 대구에 있으면 아직 좀 못 느끼죠. 근데 대구도 이제 그렇게 곧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 위기가 닥치는 게 이제 서울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대로 가면요. 아까 제가 군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 소아과나 뭐 유치원인 어린이집, 조사는 아이들 장난감 만들어 파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이제 학교, 학원 전부 다 이제 없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지방의 대학들이 교수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심각하고, 특히 사립대의 경우에는 사립대가 지금 재정이 형편없어가지고 교수들 월급 제대로 못 주는 사립대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합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북의 어느 초등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서울도 이미 동네에 따라가서는 그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닥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 공주님도 같이 오신 어머님도, 젊은 어머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아이들, 내 조카들, 얘들이 아까 100만 명에서 24만 9천 명으로 줄은 걔들이 앞으로 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지고 우리가 책임 안 지면 이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인구 소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부터 소멸하고요. 이거는 농어촌 마을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중소도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지방 대도시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수도권으로 결국 소멸됩니다. 일본도 이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딘 속도로 일본은 가고 있고, 우리는 일본 한때 우리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회고, 일본은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진국의 특징이 어르신들이 돈이 많아서 어르신들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선진국 특징인데, 우리나라 지금 어르신들은 세계 최악의 빈곤율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에 우리는 돈 없는 어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모든 게 소멸은 진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소멸인데, 여기는 이제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그냥 점 하나 남아 있다가 줄어드는 그 상태로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니까요. 경상북도가 이 소멸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군위, 의성, 청송, 울진, 영덕, 여러분 다 오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EBS라는 방송에서 하는 인구소멸, 지방소멸 유튜브 프로그램을 저 혼자 밤에 자주 보는데요. 얼마 전에 삼척에 있는 무슨 마이스고 여학생이
한국전력이 있잖아요. 한전이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삼척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강원도 그 남쪽에 삼척이라는 동네에 고등학교에 있는 여학생이 한전에 가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EBS 다큐를 찍었는데 시험 하나 치려고 그래도 삼척같이 작은 데는 시험 칠 장소가 없어가지고 시험 하나 치는데 시외버스 타고 강릉까지 가서 시험 쳐야 되고 서울에 와보고 마침 동네 출신의 고향 출신의 어떤 성공한 기업인이 아이들 불쌍해가지고 아이들 돕겠다고 아이들을 외국에 한번 보내줬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실리콘밸리고 미국 가보고는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래가지고 좋아하고 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삼척이면 옛날에 상당히 괜찮은 큰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 삼척보다 더 작고 영주보다 더 작고 군위보다 더 작은 거기서 10리, 20리, 30리 들어가야 되는 산골 마을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던 학교들은 여러분 이미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는데 저 산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농어촌 마을에서 물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흐르기 시작해 농어촌 마을에 모이고 중소도시에 모이고 지방대도시에 모이고 서울로 이래 모이는데 전부 다 서울로 가기만 하고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물 중간중간에 보가 됐든 댐이 됐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뭐 저수지에 작은 댐부터 조금 큰 댐, 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대구라는 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구 경북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컨대 의성 김천이라는 도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의성 김천은 거기에 있는 작은 자연 불악들 그게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 그게 소멸되지 않도록 의성하고 예컨대 김천에 병원이 있느냐, 극장이 있느냐, 문화시설이 있느냐, 필수 의료시설이 있느냐 이런 거를 해놓지 않으면 데모로 해놓지 않으면 그냥 물이 그냥 다 빠지듯이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라고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의 대구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년들은 다 서울 가는데 서울 가서 서울 가면 뭐 좋은 직장이 기다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10%라도 있고 대구 여기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가면 10%는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90%는 뭐 하냐? 비정규직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서울 근교 도시에서 완전히 소비되어 버립니다. 젊은이가. 그러면 그렇게 한 10년 소비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젊은이는 어디 가서 정규직이나 자기가 어릴 때 꿈꾸었던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젊은이들을 서울과 서울 근교로 쫙 빨아들여가지고 비정규직으로 10년, 20년 소비해버리고 그러고 나면 지방은 아예 사람이 없고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이론들이 많고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경제적인 요인에 별별 주장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고 기르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원인은 생략하는데 이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치가 이제 뭐 했냐? 여기서는 정치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생겼고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게 노무현 때입니다. 그때 법을 만들어서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이 17년 동안 300조 원 가까운 돈을 썼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저출산 문제 극복하고 별 관계없는 돈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돈 많이 쓴 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때부터 그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선거에서 이기고 2003년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때 아까 제가 그 숫자 합계 출산율 보여드렸죠, 그죠? 한 50만 정도의 출생아가 나고 1.18, 1.2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야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인식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회도 만들고 기본법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다음에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정권이 쭉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수고 진보고 떠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내가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세상을 확 뒤집어가지고 아까 국가 대개조라고 그러셨는데 세상을 확 뒤집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5년 동안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안 했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2007년에 그만두셨고요.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요. 5년 동안 그냥 뭐 4대강 하고 녹색 성장하고 그러고 보냈지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5년 못 채웠으니까요. 4년 1개월 정도 됐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안 했습니다. 그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도 한번 뭐 제대로 안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저출산 이 문제는 완전히 그냥 포기한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뭐 신용이나 하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골든타임 대한민국 소멸을 대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지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5년 동안 딴 거 하지 마라. 이것만 해라. 만약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이것만 해라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3대 개혁 있잖아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3대 개혁은요. 인구 문제에 비하면 하위의 개념입니다. 물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주택을 어떻게 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하고 연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인구 문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깊은 관련이 됩니다만은 그 나라의 목표의 순위로 따지면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안 합니다. 국회도 안 합니다. 법안은 많이 내놨는데 국회의원들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표 주실 겁니까? 10명 중에 한 분 정도 표를 주실까? 그래서 중요한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 국가의 실패입니다. 제가 프랑스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란 나라가 옛날에 몇 세기 전에 옛날에는 유럽 전체에서 땅도 넓고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잘 나가고 독일이 잘 나가고 이러면서 프랑스가 어느 순간 뒤처져 가지고 막 그게 딱 19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쯤. 그때 프랑스 인구가 쭉쭉쭉 줄어가지고 나폴레옹 때 그렇게 잘 나가던 프랑스가 독일하고 영국한테 좀 치여가지고 인구도 계속 줄고 이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아주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 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프랑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지를 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에 굉장히 골몰을 했습니다. 1900년대 그러다가요. 1999년입니다. 딱 99년 후에 프랑스에서는 박스라고 했습니다. PACS. 박스가 시민연대 협약이라는 겁니다. 그 박스라는 걸 했는데 PACS입니다. 시민연대 협약. 그게 뭐냐 하면요. 동거를 해도 다 결혼 안 해도 아이와 부모한테 똑같은 복지 혜택, 똑같은 세금 혜택을 똑같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알면 난리 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박스 같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좀 이따가 극복할 거냐, 적응할 거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자 그럽니다. 적응하고 이민이나 받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출산율 내려가고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 없어져도 그냥 적응해서 살다가 그럼 언젠가 우리 다 죽으니까 살다가 그냥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응하자. 그래도 뭐 설마 제로가 되겠느냐. 그래도 뭐 24만 9천 명이니까 원래 한 24만이나 23만 얼마 되면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한 20만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언젠가는 다 돌아가실 거니까 그러면 인구 구조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럼 적응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대학 가기도 좋고 경쟁도 없어지고 직장 구하기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인구 많은 게 꼭 좋은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제법 있습니다. 그게 적응론자들입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굉장히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복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론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 인구라는 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1번 문제로 생각할 거냐, 최우선 국정과제로 생각할 거냐, 그리고 최우선 국정과제를 우리가 만들고 모든 정책, 예산, 법을 여기에 맞추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해법은 있나? 극복을 하려 그러면 해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나는 내한테 몇십억을 줘도, 그럼 또 시간을 어떻게 해줘도 나는 아이 낳기 싫어,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관이고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여성의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한테는 국가가 시간과 돈이라는 문제를 아무리 해결을 해줘도 그럼 뭐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퍼붓는 정책이 필요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한테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중에 나는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싶고, 뭐 결혼하든 안 하든 내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내가 낳든 입양을 하든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기르고 싶다. 그래서 나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다라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 젊은이들이 만약 시간과 돈 때문에 안 그러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극복론자로서 그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저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가 하는 육아휴직 3년이라는 거를 지난 2017년 대선 때부터 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무원들하고 교사들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일반 민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냐. 우리도 3년 하자. 국가가 그걸 위해서 지원하자. 기업도 거기에 적응하자. 맨날 야근하고 회식하고 주말에 나오고 이러지 말고, 선진국 기업들은 주 토요일 일요일 쉬고 평일도 딱딱 시간 맞춰 퇴근하고, 그래도 선진국 기업들은 기술이 좋은지 무슨 경쟁력이 있는지 돈 잘못 벌더라. 우리는 왜 우리 회사들은 그렇게 안 되냐. 그래서 이 시간과 돈을 결혼할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떠나서 아까 프랑스의 박스 같이 아이를 낳고 싶거나 기르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과 돈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자. 여기에서 저는 해법이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에 그 집 비싼데 무슨 결혼이냐 무슨 아이냐, 집 문제. 내가 비정규직으로 한 달에 250만 원 버는데 무슨 결혼이고 아이냐 라는 일자리 문제. 거기다가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우냐, 보육 문제. 또 교육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늙어 죽어서 내가 내 하나 몸 건수도 못하는, 건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복지 문제. 특히 노후 복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 인구위기가 진짜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걸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 집 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 교육, 또 복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간과 돈을,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0.78이 OECD 평균의 1.58인데 그럼 지금보다 딱 2배 느는 겁니다. 그죠? 지금 0.78을 1.0, 1.3, 1.5, 1.6으로 올리는 걸 딱 목표로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저는
돈이고 법이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건전한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50%가 넘었잖아요. 굉장히 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저는 미래 세대의 빚을 끌어와서라도 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미래 세대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결혼이란 제도 아까 프랑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는 혼인 외에서 출생하는 아이의 숫자가 전체 아이 중에 63.8%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64%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겁니다. 저게 아까 1999년에 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올라간 겁니다. 1.3, 1.5, 1.8, 2.2 이래 가다가 최근에 올라간 숫자가 2.9입니다. 2.9 대 63.8입니다. 자, 여러분 유교 문화, 유교 사회에서 어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아? 예?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혼 꼭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고 기를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그 얼마나 좀 고란 이야기 아닙니까? 결혼, 혼인 외에 제가 이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그러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말이냐 이러면서 당장 들고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박사라는 제도를 1999년에 도입한 이후에 동성애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퍼센트가 그전하고 비교해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동성애로 아이 키우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줄기를 보고 정책을 피하지. 그래서 결혼하면서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허례허식에. 그래서 이런 거 제도 하나를 우리가 발상에 전환해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다 됐습니다. 이민. 요즘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출산 대책과 인구위기 이것 좀 열심히 하라 그러니 그건 안 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일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이민 정책입니다. 이민청을 만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이 이민을 확대를 해서 E9 비자라고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입니다. 비전문 취업이라고 옛날에 무슨 산업연수생,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런 쪽을 E9 비자를 확대를 해가지고 작년 원래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농사 외국인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어디 조선소 건설 현장 지금 외국인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아니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건 좋습니다. E9 비자를 확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민이 우리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한 번은 불러보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얼마나 차별을 쉽게 무의식적으로 하느냐에 관한 책입니다.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말, 동남아인들을 낮춰 부르는 말, 흑인들을 낮춰 부르는 말, 거기에 다 쭉 써놓고 사례를 해놓고 저는 그 책 굉장히 감동 깊게 읽고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구석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다문화 가정들 아실 거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조선족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미국에 하와이의 미국 본토에 이민 간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미국에 가서 차별을 받아가면서 세탁소에서 마트에서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했던 그 우리의 선진국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의 바깥으로의 이민사하고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거를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받아서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시민으로서 대우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내국인이 4천만 이제 이하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다 못 해주면서 그 외국인들 받아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민은 임시 방편이고 일시적인 해법이 될지는 몰라도 이 이민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민을 받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열린 사회가 되는 건 찬성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벌써 외국인 비중이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동질적인 국민들이고 이 동질적인 국민들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그러면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고 아이 낳기 좋다라고 하면 그럼 더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괴로워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기 싫어하고 집 문제 버리면서 비정규직으로 괴롭고 이런데 외국인들인들 여기 오면 당장 몇 년간 돈벌이는 될지 몰라도 여기가 그 사람들 눈에 천국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 더 좋은 나라가 있으면 그리 가버리겠죠. 이민은 그 사람들한테는 선택입니다. 요즘 심지어 최저임금으로 그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전부 다 굉장히 한시적이고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법은 수도권은 가만히 둬야 됩니다. 가만히 둬도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지방부터 시급하게 제대로 된 처방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많이 깔아놓고 KTX 많이 깔아놨는데 타고 서울 사람들이 강릉이고 부산이고 제주고 가서 며칠 그냥 놀고 오는 거는 할지 몰라도 지방에 이제 가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지방에. 그래서 지방에 그게 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지방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지원을 지방에다가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어려워서 혁신도시 만들어가지고 공기업들 지방에 내려보내고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들 내려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민간기업 유치한다고 아무리 해도 안 오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제가 대구시장이고 제가 경북도지사라면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안 하면 미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까 우리 신인기 변호사 이야기한 분권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권한을 주고 도와줄 테니까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당신들이네. 당신들이 살 길은 당신들이 마련해. 라는 거를 의성이고 영주고 대구고 이제 그걸 맡고 있는 그 책임자들한테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지방부터 하자는 거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인구정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5천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17세 이하는 빼고요. 투표를 이제 선거 때마다 합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 도지사를 뽑고 다 뽑습니다. 구의원 뽑고 다 뽑습니다. 여러분 뽑을 때 이 문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선출직 공무원이 될 때 대통령이든 뭐든 그거를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래 떠들고 나서 난 나중에 또 선거할 때는 달콤한 공약 어디 발굴을 하느라고 저도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야 정말 큰일이다. 이제 각 가정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결혼 안 한 노처녀 노총각들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해도 아이 안 낳는 조카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진짜 이대로 가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알고 저는 인구 정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한테 우리 5천만 국민들께서 표를 줄 거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개혁 있잖아요, 개혁. 우리가 개혁이라는 거. 개혁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게 개혁입니다. 진짜 개혁은 그렇습니다. 근데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표가 안 되겠죠. 인기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5년마다 대통령 뽑고 4년마다 국회의원 뽑는데 이제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60대든 70대든 30대든 40대든 뭐 진보든 보수든 이제는 굉장히 좀 꿰뚫어 보시고 이제까지 난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이제는 진짜 뭔가 필요한 정책,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는 할 것 같은 그런 정치인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정당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자, 여러분이 5년 저는 이제 60대가 돼가지고 아까 60대 그렇지. 60대가 돼가지고 저는 60대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면 1년, 5년, 10년이 여러분 굉장히 알차고 천천히 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40대, 50대, 60대 되면서 와, 시간이 뭐 그냥 화살과 같은 속도로 가서 제가 과거 100년, 과거 200년 이런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 눈에는 최소한 100년, 50년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 가면 국민연금 다 고갈되고 학교들 없어지고 지방은 다 망하고 서울 부근에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다가 그마저도 찌그러져 사라지는 대한민국. 늙고 병든 국민들만 잔뜩 있고 젊고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러면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의 따르면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한민국 사람이 사라지고 이 땅은 비어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 외국 사람들이 돌아가 살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집단지성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정바세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정치에서 구현을 하느냐. 정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정치라는 게 5년 동안 맨날 시민단체하고 싸우고 건설노조하고 싸우고 뭐 그러다가 5년 보내면 그래 5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국회든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누군가가 이거를 하나씩 의지를 가지고 바꾸어 나가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런 게 되면 그러면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강의가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바세 저는 작년에 국바세 할 때 그냥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 가처분 소송 열심히 싸우시는 것도 봤고 또 그걸 정바세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아니고 정치 바로 세우기 하면서 진보 쪽 사람들하고도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여시는 것 같고요. 그 정바세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부대표도 계시고 회원들도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용기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 굉장히 좀 무모하시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쓴맛을 아직 덜 보셨거든요. 예, 시련과 고통도 아직 덜 겪어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저는 뭐 제가 앞으로 뭘 하든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고 계신다 싶으면 저는 뭐 여러분들 적극 그렇게 돕도록 하고 12번의 이 시국 강연 전국 투어 잘 하시고요.
어디 가도 뭐 한 10명, 5명 와도 꼭 빼먹지 말고 꼭 하시고, 저는 한 명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 5천만이 되고 한 명 한 명의 표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운명을 결국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혁신위원장 같이 뭐 어르신들 표 안 주고 이런 방법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남녀노소가 저는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정치를 한번 확 그냥 바꾸어주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 많거든, 많이 오셨거든요. 여러분들만 한 분 한 분 그 어떤 이 전파를 하는 그런 중요한 매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바뀌고 특히 대구 경북 좀 제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